what would you be saying to people about their career prospects in a world of superintelligence? Trained to be a plumber. Really? Yeah. And I'm told that many of you are students, like bachelor's, master's, PhD, and so on, and you're about to enter the industry. And I think it's actually like an extremely unique and very interesting time to enter the industry right now.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프리 힌튼과 안드레이 카파시 이 두 분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 둘 다 너무 유명한 분이긴 한데 한 분은 약간은 비관적인 측면에서 AI를 전망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살짝 낙관론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인데 공교롭게도 한 지난주 정도에 힌튼 교수님이랑 카파시랑 두 분 다 유튜브 영상이 유명한 게 하나씩 올라왔잖아요. 사실 힌튼 교수님 저희가 에피소드 1에서 제프리 힌튼의 우울이라는 편으로 첫 녹화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2년 동안 계속 같은 메시지를 얘기해 오시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메시지가 되게 많이 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사실 힌튼 교수님은 AI의 창시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2년 전에 구글을 떠나시면서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기 위해서 구글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로부터 2년간 슈퍼 인텔리전스의 출현은 피할 수 없고 이게 한번 출현하면 너무 대단해질 거다. 예, 인간은 닭의 신세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된 영상이잖아요. Godfather of AI. 예, 나는 경고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통제를 잃었다.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제가 퀵하게 한번 요약해봤어요. 네, 말씀은 인간이 AI 때문에 멸종할 확률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10에서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걸 반대로 받아서 그럼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힌튼 교수님은 초지능 AI가 탄생했을 때 인류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최고 지능이 아닐 때의 삶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 닭에게 물어보라. 닭은 닭장 속에 갇혀서 닭장이 전체인지를 알면서 평생을 살지만 그 세상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거의 슈퍼 인텔리전스는 그 닭장을 넘어서서 어떤 다른 세계에 나아갈 거고 인간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힌튼 교수님이 디지털 지능이 훨씬 아날로그인 인간보다 우월하다. 무한하게 복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인간은 사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에 그 I/O 스피드에 이게 제약이 있잖아요. 초당 한 10비트 정도? 이 정도라는데 AI는 초당 수조 비트도 공유 가능하고 그다음에 웨이트가 한번 나오면 하드웨어를 바꿔서도 어디든지 가서 재생성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게 학습 효율이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사실 정말 간단하지만 우수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계가 배우는 속도가 인간의 속도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뭐 끝난 게임이다. 거의 끝난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때문에 인류가 좋아질 그런 밝은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그다음에 국가 간에도 또 경쟁이 이미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 경쟁으로 인해서 안전이 등한시될 위험이 매우 커서 걱정 또 걱정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의 애제자인 일리아 서스케버 역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오픈 AI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발언도 영상에서 하셨죠. 네.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네. 사실 저희도 그렇고 아니면 메인스트림의 미디어들도 그렇고 정부라든지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안전장치 관련해 가지고는 요새 좀 부쩍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들도 프론티어 모델들의 성능들을 이미 먼저 보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명은 못 봤지만 오픈 AI나 구글을 떠났던 엔지니어들 중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위험하다 굉장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불을 발견한 인류가 뭐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을 전 심상히 그렇더라고요. 문명의 토대는 되었지만 이 통제하는 법을 명확하게 갖지 않으면 그거에 의해서 휩쓸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근데 이제 저희 좀 밝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그 안드레이 카파시 뭐 모르시는 분이 없죠. 오픈 AI 창립 멤버였고, 예, 테슬라의 CTO였고, 지금은 이제 뭐 교육 쪽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드레이 카파시가 Y 컴비네이터가 주최했던 AI 스타트업 스쿨 2025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AI 스타트업 스쿨이 6월 16일에서 1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 한다라고 강연을 했었는데 강사진이 말도 못하게 화려해요. 네,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사티아 나델라, 카파시, 안드루 응, 페이페이 리, 프랑슈아 숄레, 첼시 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한 강사진인데 YC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요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냐면은 한 2,000명 정도 되는 탑 CS 스쿨의 학부, 석사,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졸업한 정말 젊은 친구들만 불러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AI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심지어 샘 알트만은 지금 회사를 시작하기에 이보다 좋은 시절은 없었다. 그냥 바로 빨리 사업을 시작해라. 스타트 컴퍼니가 이제 메인 메시지일 정도로 그런 자리였는데 카파시가 감사하게도 본인이 발표했던 슬라이드를 다 오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승주님이랑 제가 이걸 퀵하게 한번 넘기면서 그 카파시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토봐보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 생각들 조금씩만 한번 덧대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네. 뭐 AI 시대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바뀔 건가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소프트웨어 1.0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던 어떤 룰 베이스로 코딩을 하면 그 룰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걸 인포메이션으로 꺼내고 뭔가 액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념이었다면 딥러닝으로 오면서 야, 소프트웨어가 그냥 러닝으로 해결이 된다. 모든 것들을 룰로 우리가 그러니까 룰 베이스로 로직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에서 러닝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걸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카파시가 한참 얘기했던 거고 그때 얘기하던 게 소프트웨어 2.0 컨셉이었잖아요. 그냥 이게 그때가 2017년이네요. 17년에서 한 20년 정도 사이. 블로그에 보니까 17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네. 그러면서 한참 이 컨셉을 얘기했죠. 예. 예. learn to learn.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었어요. 공교롭게도 트랜스포머가 나올 시점이네요. 그 즈음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익숙한 소프트웨어 1.0의 수많은 코드들은 이제 GitHub에 들어가 있고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은 허깅 페이스가 소프트웨어 2.0 시대의 새로운 GitHub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허깅 페이스가 그 우리가 어떤 오픈 모델들 웨이트를 올리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그 회사가 저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생존하는지 항상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 왼쪽에서 커밋하면 지도가 변하는 것처럼 네. 오른쪽에서는 로라 한번 올라갈 때마다 지도가 변하는 그런 거였죠. 가운데 있는 원은 플럭스네요. 네. 예. 그래서 오리지널 모델이 나오고 그 모델을 중심으로 로라 웨이트 맞죠, 승주님? 네, 그렇죠, 웨이트가 맞습니다. 하나씩 생길 때마다 이제 변종들이 생겨나는 거, 그걸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1.0 시대는 이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컴퓨터가 그걸 실행하는 거였고, 이 소프트웨어 2.0 시대는 뉴럴넷이었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소프트웨어 3.0이라는 표현을 이 친구가 썼거든요. 이 뭐냐? 그렇게 해서 LLM을 만들고 나니까 이 LLM이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머신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다. 그 위에 프롬프트, 자연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LLM이 실행해주는 그런 시대가 소프트웨어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프트웨어 3.0은 입코딩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냥 자연어로 다 로직을 기술해주는 이런 형태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 2.0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3.0에 다 소프트웨어란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정말 소프트웨어죠. 예. 네, 다 소프트한 정보로 뭘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1.0, 2.0, 3.0의 방향성도 생각하지만 이게 다 소프트웨어다라는 걸 카파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당연하죠. 3.0. 저희 승주님 요새 저도 깃허브에 제가 만든 코드들을 올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코딩을 한 건가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밸류 애드는 프롬프트밖에 없는 그런 느낌? 네. 나머지는 다 클로드 코드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코딩 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프롬프트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소프트웨어 3.0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요, 자기가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제 새로운 가장 뜨거운 언어는 영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근데 방금 조금 전에 장표에서 하나 전에 보시면은 네. 화살표가 3.0이 전방향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심사인 거죠. 이게 지금 영토를 넓히고 있다. 글쎄요, 3.0이 승주님 이게 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1.0, 2.0이 다 결합돼 있는 형태로 돼 있지 않나요? 어떤 때는 맞습니다. 네, 예. 모델과 기존에 있었던 파이썬 코드와 모델과 이런 형태 이렇게 막 퓨즈 형태로 사실 저희 프로덕트 어떤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념이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제품이 만들어지는 코드가 다시 피드백돼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는 중이죠. 계속 그게 자기 증강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어 얘기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테슬라 들어갔을 때 1.0, 2.0이랑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사실 카파시가 테슬라를 그만둘 때쯤은 그 오토파일럿 코드 중에서 사람이 작성한 코드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뉴럴넷 하나의 거대한 뉴럴넷이 됐거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모든 문제를 로직을 쓸 필요도 없이 모델을 적절하게 만들고 데이터셋을 잘 만들어서 러닝 프로블럼으로 모두 치환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2019년에 그냥 보여줬죠. 저도 사실 카파시가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을 만들면서 했었던 일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1.0, 2.0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3.0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네, 그죠. 저희가 한 5년 전에만 얘기했어도 2.0의 영토도 굉장히 작았을 텐데, 네, 그리고 3.0이 시작된 거는 한 2년 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공존하는 상태고 앞으로도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얽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LLM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LLM은 전기와 같다. 앤드류 융이 했었던 얘기죠. 그래서 뭐가 비슷하냐? 이거 인프라 사업이다. 만드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뭔가 그 품질, 로우 레이턴시라든지, 그다음에 업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컨스턴트 퀄리티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한 기간 산업이다. 저희도 사실 이런 비유를 많이 했었죠. 이젠 전기가 집에서 이렇게 플러그를 꽂으면 콸콸콸 에너지가 쏟아오는 것처럼 공공재 커머디티 뭐 그런 얘기 하셨었죠. 네, API에 접속만 하면 소위 지능, 인텔리전스가 콸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전력 시대에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가 막 경쟁하고 하던 1900년대 초반에 전력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때도 정말 지역별로 다 전력 회사들이 막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두 개 정도로 막 콘솔리데이션이 되면서 결국은 뭐 웨스팅하우스의 교류가 다 메인스트림이 되고, 네. 근데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LLM 쪽에서도 사실 똑같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져 왔죠. 다른 층위에서 역사가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나선형으로. 네, 네, 나선형으로 그 표현도 참 중요하죠. 그 인텔리전스 브라운하우스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최근에 스페인에서 전력 그리드가 멈춰서 국가 정전 사태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오픈 AI도 API가 몇 시간 멈췄던 적이 있었고, 네. 이게 브라운아웃이 이제 블랙아웃보다 살짝 완화된 표현인데, 네. 이 오픈 AI 같은 인텔리전스 공급 회사가 살짝 그 다운이 되면 지구가 다 멍청해진다. 이게 참 재밌었고요. 이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비유들을 했었는데 그 팹이랑도 비교했었죠. 뭐 반도체 사업이랑 또 비슷하고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중에 그 비지2라고 그 빌 걸리랑 브래드 걸스트너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빌 걸리가 예전에 어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반도체는 생선과 같다. 그러니까 물에서 잡아내자마자 썩기 시작한다고. It goes stale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만들어지면 그냥 바로 썩기 시작하는
감가상각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자산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건 신정규 대표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엔비디아 GPU를 사면 그거 완전히 불용으로 감가상각하는데 정말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데. 네. 그리고 LLM도 그렇잖아요.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고 새 모델이 나오면 전 모델은 완전히 쓸모가 없어지는 뭐 이런 시대가 반복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LLM은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 이런 그림, LLM을 CPU에 비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뭐 인풋 아웃풋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 커넥티비티라든지 안에 있는 단기 메모리, 장기 메모리 관련해서도 이런 비유를 걸었던 게 꽤 재밌었고, 이게 벌써 2년이에요. 2023년 빌드 때 한 얘기거든요. 네. 그 뒤로도 이 컨셉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죠, 정말. 네. 근데 카파시가 이런 개념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AI 애플리케이션들이 LLM을 중심으로 소위 이렇게 뼈대를 이뤄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론티어 모델 사업자들은 이곳 다 모델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건 저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바라보면서 동호인 입장에서 입맛만 다셔야 되는 슬픈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얘기했었죠. 지금 현재 우리가 텍스트를 가지고 LLM과 인터랙션 하는 거는 1970년대 우리 유닉스 터미널을 가지고 컴퓨터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카파시는 뭔가 AI 시대의 새로운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AI 시대의 UX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걸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 군데서 암시를 해요. 네,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요거는 모든 기술들이 다 정부 주도로 개발되고 그다음 기업이 쓰고 그다음 컨슈머한테 떨어지는 반면에 역사적으로 이 완전히 거꾸로인 게 LLM이다. 정부랑 회사는 쓰지 않고 있고 엔드 컨슈머들이 이렇게 계란 어떻게 익혀야 돼? 뭐 이런 걸 쪽으로 먼저 이용하면서 이제 가버먼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신기한 기술이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한번 행간을 좀 읽어보고 싶은 게 작년에 세콰이어랑 인터뷰 나눴던 카파시 편이 있어요. 거기서 코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호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이 업계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산호초 같은 걸 만들고 싶다. 근데 지금 퍼스널 컴퓨터 얘기하는 거와 아까 그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뉘앙스들이 약간 바텀업에서 하는 거, 커뮤니티를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에 카파시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래서 유레카 랩을 만들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런 뉘앙스들이 지금 행간에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카파시는 뭔가 제3지대 빅테크들이 견인하고 이렇게 뭐 국가가 견인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의 그 오픈소스 생태계, 승주님이 방금 코랄이라고 표현하신 그런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맞는 것 같고 유레카 랩스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그거 하려고 면에서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유레카 랩스, 그러니까 안드레이 카파시가 만들었던 유튜브 동영상들, 교육 콘텐츠들 음. 보면 사실 품질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이상 가는 게 웬만해서 없죠. 네, 거의 뭐 끝판왕으로 설명을 해둔 거라서, 네. 자, 그래서 이제 파트 1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뭐 LLM은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LLM 사이칼러지라는 표현으로 얘가 뭐 뉴럴 네트워크이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과 굉장히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다른 특징들이 있냐? 전부 다 외우고 있다. 마치 자폐증 환자처럼 레인맨의 그 더스틴 호프만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정말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외우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영역은 마음껏 할루시네이션하고 네.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는 했었죠. 좋은 모델일수록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나 그라운드를 컨텍스트를 명확하게 받지 않는 영역은 그 높은 지능을 이용해서 정말 그럴싸하게 홀루시네이트 한다 얘기도 했었고 승준님이 얘기 많이 하셨죠. 제기드 인텔리전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 유명한 이그젬플로 이제 9.11이 9.9보다 크다라고 대답하는 거. 네. 근데 사실 이 9.11과 9.9 요거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LLM 문제가 아니라 사실 토크나이저 문제긴 한데 네, 제가 스트로베리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궁금해서 토크나이저 실험해봤는데 얘가 1에서 0에서 999는 다 토큰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원 토큰으로. 근데 이제 1000 단위로 넘어가면 1 빵빵 100이 한 토큰이 되고 0이 한 토큰이 돼요. 그리고 이 소수점이 되면요. 9.11, 9.9면은 9하고 끊어지고 점 끊어지고 11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에서 토큰은 11과 9 토큰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11이 9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요새 추론 모델들은 극복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얘는 뭐 안트로그레이드 엠네시아 이거 뭐 단기 기억 상실 뭐 이런 건데 저희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만큼만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추론이 딱 끝나고 나면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네. 요 구조. 네. 저 오퍼스랑 얘기하면서 오퍼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게 딱 너 나에게 단 한 토큰의 아웃풋을 주는데 어디까지 갔다 와 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연산 시간 동안 자기 우주의 저편까지 사유가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버리면 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에 본인도 너무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현혹되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동안만 약간 연애 상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슈가 기사로 좀 다뤄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요. 양면성이 있죠. 예. 예,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연결된 트랜스포머 구조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환원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환원적인, 뭐 그렇게 볼 네.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얘는 잘 속는다. 예. 네.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공격에 잘 속는다. 네. 이런 약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퍼튜니티 파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10년이 우울하다 얘기했는데 이 아저씨는 앞으로의 10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제 본인의 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굉장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partial autonomy apps. 지금의 챗봇은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답하는 이런 정도인데 뭔가 저희 요 얘기를 그 커서 얘기를 가져오면서 이 오토노미 슬라이더라는 개념을 딱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네. 등장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트래디셔널 인터페이스, 그냥 전통적으로 인간만 사용하던 인터페이스 옆에 LLM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UX가 하나가 증가했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그냥 대화창이거든요. 예, 근데 이 오토노미 레벨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한 줄, 두 줄을 서제스트 해주는 거에서 블럭을 바꿔주는 거, 아니면 전체 맥락을 가지고 코드 전체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코맨드 K, 코맨드 L, 코맨드 I 가지고 그걸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인간의 작업 환경에서 LLM한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고 어느 정도 개입하게 할지 부분에 대한 UX가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걸 첫 예제로 가져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추상화 레벨이기도 해요. 네. 또 추상화 레벨이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오토메이션 하는 부분에서 오타너미, 자율에 이르는 그 구간을 이 오타너미 슬라이더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UI인 거를 행간에서 사실 강조를 좀 덜 했다고 느껴졌는데 이거를 네. 인간이 통제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함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퍼플렉시티 예제도 똑같이 들어줬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도 이제 LLM과 공존하는 형태로 처음에는 공존하는 형태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 풀 오토노미로 가는 식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워크플로우는 이미 이런 워크플로우죠. 커서도 그렇고 AI 애플리케이션 이런데 AI는 도와주고, 그다음에 인간은 이 verification, verify를 하거나 혹은 evaluate를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사이클을 도는 게 새로운 워크플로우다. 그리고 이 속도가 뭐 새로운 GUI의 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등장으로 점점 더 빨라지는 구조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발전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잠깐 또 상상력이 발동이 되는 게 네, 역할이 반전돼서 인간이 어느 부분 생성을 하고 AI가 베리피케이션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음향이다 보니까 녹아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승주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잖아요.
한 다음에 본인에게 테스트를 하라고 하고 승주님이 본인이 충분히 학습이 됐는지를 그 AI에게 베리파이하게 시키시잖아요. 네. 그 반대의 방향도 충분히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AI UX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거는 keeping agents on the leash라는 표현은 이 on the leash가 목줄을 다는 거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데 예, 구속한다, 제한한다 이런 뜻인데 AI한테 일을 잘 시키려면 이 워크플로우를 잘 스코핑을 해야 된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인턴이라서 좀 잘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카파시도 아마 표현을 했고 다른 분들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더 리시가 지금은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네. 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그냥 오픈 엔드로 뭔가 주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똑같은 AI를 만들어도 이제 선생님 향, 그다음에 학생 향 이런 식으로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이 오토노미 슬라이더가 이미 UX로 존재한다. 그냥 사람이 온전히 풀 컨트롤을 가지고 그냥 운전하는 모드에서도 주변의 안전장치들은 다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사람이 다 하는 영역에서 이제 그 엑셀과 브레이크만 차한테 조작시킬 수도 있고 조금 넘어가서 이제 핸들링 좌우로 돌리는 오토 스티어까지 할 수도 있고 좀 더 넘어가면 이제 고속도로의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시내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완전히 풀 오토노미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오토노미 슬라이드가 존재하거든요. 이런 식의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AI 애플리케이션들의 방향성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10년이라는 컨셉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2013년도에 웨이모 데모를 처음 봤다. 데모를 봐서 팔로알토에서 이 구글이 운영하는 자율주행차를 탔는데 사실 그때도 완벽했다. 네, 완벽한 경험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상용화돼서 그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 10년이 더 걸리더라.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하죠. 예. 데모와 프로덕트의 갭.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데모 is near, product is far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모를 만드는 건 순식간이지만 이게 프로덕이 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예, 여기 펑션 해놨네요. 몇 개의 펑션이 도는 거. any 데모 이게 any가 데모고 all이 돌게 하는 게 이제 프로덕이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이 사람들이 에이전트 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5년이 에이전트 해가 아니다. 이제 겨우 몇 개의 그 데모 예제들을 보여주는 거고 진짜 그 데모들이 완전한 프로덕으로 자리 잡고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여기저기에 정착하는 데는 10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2025년부터 한 35년까지를 데케이드 오브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게 낫다. 10년,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10년이라고 부르는 게 낫다. 근데 이 말이 맞는 통찰이기도 하면서 사실 저는 다른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 속된 말로 내후년에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오면 저희가 지금 병목으로 삼고 있는 것마저도 그 친구가 다 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었었죠, 승주님. 그 아이언맨 수트다. 네, 무언가 인간의 능력을 그냥 오그멘트 해주는 그런 영역에서 예, 나중에 보면 혼자 완전히 다 날아다니잖아요. 네, 오타노미까지. 한 대가 아니고 또 여러 네. 대가 날아다니는 게 네. 영화에 나오죠. 그래서 그 사이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면서 이제 비유를 해주죠. 네. 그러면서 요걸 만드는 거는 이제 뭔가 아이언맨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트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파셜 오토노미 프로덕트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그 GUI라든지 UI UX들 아직 코딩 쪽에서만 보고 있지만 다른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게 가장 옳은 UI UX가 뭔지 아직 제한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제너레이션과 베리피케이션 루프는 점점 더 빨라질 거다. 네. 궁극적으로는 오타노미 슬라이드의 오른쪽 끝으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네. 오타노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저희가 패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도 있거든요. 양이 또 어마어마해서.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오타너머스 컴퍼니
AI가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서도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러면서 뭐 바이브 코딩 얘기 마지막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이 아저씨가 만들었잖아요. 2025년 초에. 네. 샤워하다가 2월 네. 달이었나요? 뭐 그랬을 겁니다. 네. 바이브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말만 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한 얘기가 위키피디아에 안드레이 카파시가 만든 얘기다. 25년 네. 2월에 자랑스러웠나 봐요. 네. 근데 이 바이브 코딩이 요거 비디오 보여줬었죠. 네. 그렇죠. 토마스 홀프. 허깅 네. 페이스에 있는 분이죠. 네. 음. 애들이 바이브 코딩으로 뭐 만들면서 좋아하는데 음. 이런 미래를 이걸 보고 있으면 미래가 매우 밝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무슨 애플 앱 만들어 본 것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메뉴젠이라고 요 아저씨가 만든 앱인데 자기가 어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메뉴판만 보고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으니 그 메뉴판에 있는 거를 그냥 그림으로 바꿔주는 앱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꽤 자랑스러웠나 봐요. 많이 예.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손실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자기가 만든 앱 중에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퓨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만들었던 거 한번 보여줬었고, 네. 근데 이제 바이브 코딩이 그냥 눈앞에서 무언가 데모를 만드는 건 되게 빨리 하지만 이거를 진짜 유저가 사용하도록 소위 프로덕션 하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다. 네. 결제도 걸고 이 클라우드에 디플로이도 하고 가운데 뭐 연결해야 되는 수많은 API들을 연결하는 거는 굉장히 노가다들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구글에서 그 SSO 붙이려면은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 다음으로 살짝 넘어가는 게 지금 현재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렇죠. 컴퓨터는 API로 보는 거고. 네. 요 전에 그 상황이 이런 거야말로 AI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한번 아, 맞습니다. 네.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는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AI가 인간과 거의 비슷하니까 에이전트가 빨리 와서 정보들을 섭취하고 대신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LLM 스탁 텍스트 파일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된다. 인간이 그렇죠. 보기 쉬운 최근에 MCP 승주님이 소개해 예. 주셨잖아요. MCP 할 때 그때 통째로 넣고 했었죠. 그렇죠. 엔스로픽이 그 매뉴얼을 보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컷 앤 페이스트 버튼을 누르고 그거 가져가서 네가 쓰는 LLM에 끼워 넣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LLM 텍스트가 제레미 하워드 팀이었죠. 아마 거기도 써였던 것 같은데. 여기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마크다운 형태로 만들어 놓자. 네, 많은 회사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셀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MCP 붙이기가 아마 더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와서 네, LLM들이 와서 그냥 컬로 긁어가거나 혹은 MCP 컴포넌트 긁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일이니까 그걸 인간이 봐야 될 도큐멘테이션을 만들 필요가 없다. 네. 하나하나 뭔가 이상향으로 가는 좀 어떤 트랜지션의 느낌이 납니다. 이게 막 정착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이 정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이거보다 더 머신 프렌들리한 상황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약간은 메타적이잖아요. 휴먼과 LLM 사이에 있는데 훨씬 더 머신 프렌들리한 상황으로 급격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거 한 게 생각이고. 요건 뭐 그냥 왜냐하면 LLM 프렌들리하게 만들면 인간 프렌들리한 거는 LLM이 만들어 줄 거니까죠.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예제로 들었던 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네. 이 레파지토리를 그냥 LLM에 통째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냥 다 그려주는 서비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넘어가기 전에 또 드는 생각이 네, 그 디퓨전 텍스트 모델들이 요새 화제잖아요. 네, 구글도 하고 인셉션 랩도 하고 그러는데 저런 식으로 LLM 친화적인 문서만 있으면 UI로 나오는 실제로 사람에게 보이는 페이지는 순식간에 생성되는 그 뉴럴 요새 소프트웨어라는 접근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상상력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얼마 전에 구글에서 그 제미나이 그렇죠. 2.5 플래시라이트. 플래시라이트 발표하면서 거기 데모로 살짝 비슷한 거, 보여줬었던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UX라는 게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 상황과 컨텍스트에 맥락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예. 유저에게 맞게 그냥 오토 제너레이트 되는 무언가 그렇죠. 우리가 UX 플로우를 짜놓는 게 아닌 음. 그게 보면 어쩌면 그냥 텍스트 온리에서 하나 더 나간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한 스텝, 그러니까 반 또는 반 스텝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오퍼레이터 얘기하면서 컴퓨터가 이제 인간이 하는 일들도 다 할 거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 장으로 다 요약을 해놓은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아이언맨 수트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같이 빌드하자. 여기 방금 슬라이더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저희가 힌튼 교수님과 카파시가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훑어를 봤는데요. 이 비관과 낙관 이 사이를 넘어서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명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몇 달 있다가 뭐 얼마 있다 이런 얘기에서 갑자기 5년에서 10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시각을 얘기하는 게 요새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 의미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주님. 제가 최근에 봤었던 그 팟캐스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 간격이 지금 말씀해주신 딱 그 시간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시간 간격에 관한 인식의 화두로 몇 가지를 좀 연결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버턴 윈도우라는 개념을 알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치 쪽에서 처음에 나왔던 거로 아는데요. 어떤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생각의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이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리치 서튼이나 데미스 하사비스 등이 표현한 데서 이거를 저도 알게 됐어요. 그걸 다 소개는 드리지 못하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치 서튼이 데이비 실버와 함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어떤 중요한 개념을 올해 또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우리는 가능성의 오버턴 창을 넓히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 리차드 설튼은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대가이신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피터 레슨의 그분이죠. 씁쓸한 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오버턴 윈도우를 얘기했나. 그래서 이제 좀 그 의미들을 좀 찾아보게 됐죠. 그래서 이게 끝으로 가면은 여기 리처드 서튼은 탐구 가능한 아이디어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뉘앙스로 오버턴 윈도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데미스 하사비스도 5월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스는 기술 발전의 오버턴 윈도우 안에 있는 셈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원래 데미스는 되게 과학적 반복론을 쓰자 샘 얼트만처럼 A/B 테스트로 대중에게 빠르게 제품을 배포하고서는 발전하는 방식은 약간 좀 자제하는 그런 쪽이었다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고서는 제미나이가 올해 엄청 달린 게 또 그런 맥락에서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버턴 윈도우를 많은 이 AI 업계의 인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구나 정도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한번 이렇게 짚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버턴 윈도우의 이동과 확장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근거가 좀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프리 힌튼도 10년 막 되게 경고를 하면서 금방 일어날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10년에서 20년 정도. 그래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자,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뉘앙스고 카파시도 변화는 10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 10년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몇 개의 구슬들을 좀 꿰어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봤던 팟캐스트의 화자들이 다 미디엄 텀을 얘기를 하는 패턴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소개했듯이 엔트로픽의 CPO인 마이크 크리거가 풀 리케가 너무 많아서 대기열이 길어지는 현상, 그리고 이게 새로운 병목이다. 뭐 의사결정과 팀 조율 이런 것들이 다른 차원에서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걸 할 때 저희가 보통 MVP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근데
이 마이크 크리거는 의사결정과 팀 조율,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전략, MVS는 무엇일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저한테 관점의 전환을 줬는데 초지능이 나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 초지능이 나와서 실현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과학의 혁신 아이디어, 일종의 PR을 마구 생성한다 할지라도 그걸 현실에 병합하는 데는 검토와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샘 올트만 인터뷰에서 자기 동생인 샘 올트만하고 하는 세션이 티키타카 바이브 있는 재미있는 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샘 올트만이 ASI가 나와서 새로운 과학을 발견하게 되는 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날 거다. 근데 지금 우리 그냥 챗GPT 나오고 22년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게 질문을 해요. 초지능이 나와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쌤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초지능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과학을 발견하고 있다면 사회는 결국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했었어요. 이게 자신이 작년과는 다르게 생각이 바뀐 부분이래요. 뭐 특히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의 실업 등 큰일이 나는 섹터들이 물론 현재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대체로는 들쭉날쭉하다. 이 현상을 사회가 흡수하는 것은 천천히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라면 이제 이러한 인물들이 5에서 10년 또는 10에서 20년의 미드텀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AI 2027 시나리오 같이 급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가 정답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제프리 힌튼이 10년, 20년 얘기하는 거에 배관공이 되어라면서 약간 방향은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세대가 겪을 일을 경고하면서 계속 관심을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여긴 늦었다, 통제 불능이다라고 어그로를 끄는 제목이긴 하지만 지금이 그거를 결정하는 되게 크리티컬한 타임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 가져라라고 해가지고 공포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프리 힌튼의 추측으로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초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뉘앙스. 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안드레이 카파시도 되게 사려 깊으면서도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을 에이전트 해라고 부르는 것이 걱정스럽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하고 이런 일들을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다음에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드와키시 파텔도 사실 온갖 호들갑을 떠는 그러니까 하이프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은 생각이 다르대요. 자신의 팟캐스트가 아니라 하드포크의 초청을 받았을 때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게 무슨 가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낙담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초지능이 2년 안에 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괜찮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급격하게 온다면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집중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가장 야심차게 가장 많은 주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해야 할 때일 것이다. 카파시의 메시지랑 공명하죠. 그래서 이분이 아직 20대인데 그 호들갑의 중심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정작 자신의 생각은 중심을 잡고 있는 심지가 있는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카파시도 얼마나 많은 호들갑의 다가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늘 되게 핵심적인 얘기를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해본 심상은 10년 정도의 시간 간격에 제도와 교육 등을 정비할 기회가 있다고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게 오버텀 윈도우가 이동하는 기간이다. 제프리 힌튼이 하는 작업이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이 윈도우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점차 이동하면서 10년의 그런 어떤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AI가 그러니까 제안한 PR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실에 병합하는 과정 안에 뭔가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브렛 빅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프로그래밍의 미래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카파시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를 짚거든요.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음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글에는 안 나오고 영상에는 나오는데 기술이 변하는 속도에 비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속도는 느리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PR을 사회가 흡수하며 지속적 통합하는 관점, Continuous Integration을 표현을 IT에서 하잖아요. 인간이 할 일과 AI가 할 일은 뒤엉켜서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10년간 긴장하면서 이거를 추진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심상이 그 최근에 또 막스 프랑크의 인문학자인 샹 바오의 인터뷰가 또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우리가 초가속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은 부분적으로 방향 감각 상실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이 뭔가를 안정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지면에 발을 단단히 디디는 감각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 들고 무엇이 닥칠지 모르겠고 방향을 잃는 느낌이 드는 거다. 이럴 때는 매 순간이 매우 빠르게 느껴진다. 이어서 혼란, 심지어는 두려움이 생긴다. 왜냐하면 기준점, 닻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닻을 내리는 거의 중요성을 안드레 카파시나 드와키시 파텔의 심지가 굳은 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힌트는 비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신호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파시나 파텔의 이야기에서는 모색이 반짝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힌트니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굳은 심지로 한결같이 신경망 연구를 추진해왔던 산증인이죠. 아까 그 공포에 담겨져 있는 인터뷰에 이 얘기가 있어요. 힌튼이 자기가 그걸 해놨던 것이 50년 걸렸다. 50년 밀어붙였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두 가지 조언이 있는데 하나는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직감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직감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직감이 왜 틀렸는지 알아낼 때까지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직감이 왜 옳지 않은지 스스로 알아내세요. 하지만 가끔 당신은 실제로 옳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틀린 직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힌튼 자신은 그런 식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신경망이 AI를 만드는데 명확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명백히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고수했고 이제 당신이 직감을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신이 이게 좀 우픈 부분인데 나쁜 직감을 가지고 있다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직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고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좀 우픈 부분이 한데 이분은 세상에 그 AI의 겨울이 왔을 때도 밀어붙여서 오늘날의 이 일을 이끌어낸 장본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혼자서 물론 그걸 한 건 아니지만. 네. 비슷한 얘기가 맞아요. 그 유명한 피터 thiel의 제로 투 원에서도 사실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창업자들은 다 경증의 아스퍼거 신드롬 환자들이다. 왜 유명 학교의 MBA 학생들이 부자가 못 되느냐? 그들은 남들이 자기가 이제 사업 계획을 피칭을 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 미묘한 표정들을 캐치하고 본인의 생각들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난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그 관점을 견지했던 사람들, 뭐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죠. 화성에 가야 되겠어. 전기차로 화석 연료 시대를 끝내야 되겠어.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끊임없이 고수하고 결국은 이뤄낸다. 뉘앙스를 조금 더 읽으면 사실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그런 어떤 망치를 두드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의 파급력에 대해서도 좀 양가 감정이 들면서 항상 보긴 하거든요. 하지만 힌튼이 말한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공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심지를 가지고서는 밀어붙이는 것, 내가 옳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공통적인 패턴이 분명히 드러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겪어내야 할 과정은 제 주관입니다. 일단은
길을 잃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길을 잃어봐야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닻을 내리고. 근데 이게 문제죠. 누구나 닻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좀 공부가 많이 스스로 필요합니다. 말해놓고도 네. 곱씹어 보게 되는 얘기고요. 다중의 시각, 오늘만 해도 힌튼의 시각, 카파시의 시각,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봤잖아요. 다중의 시각으로 시각 빌린 시각도 되고 나의 시각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길을 찾고 나아가는 것의 반복이다. 그래서 약간 이런 과도한 정보들 중에 많은 것들을 손실시키면서 압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잡아챌 수는 없고 많은 것들을 누락시키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몇 개의 구슬들을 실로 엮어보는 시도였는데요. 경영학에서 보면 혁신론이 또 하나의 큰 주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다 요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혁신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굉장히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커맨스먼트 스피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무언가를 하는 데는 점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 닷은 앞을 보는 미래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나고 나서야 저것이 나의 닷이었구나. 이렇게 인 하인드사이트로만 보인다는 얘기를 했겠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위해서 스테이 헝그리하고 스테이 플리쉬 하면서 될 때까지 가라라는 게 그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확하게 전설적인 이야기죠. 예, 다 이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놓고 뭘 했겠습니까? AI한테 다시 한번 심상을 피드백을 받아보셨겠죠? 네. 그렇죠. AI의 피드백을 했더니 막 뼈 때리는 얘기를 했어요. 나이브한 얘기하고 실제로의 실천 얘기하지 않았다.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봤는데 약간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데미스 하사비스팅이 암 치료제가 초지능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 치료가 만약에 발명됐다면 카운터 팩추얼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게 안전함이 검토되고 배포 시작을 목전에 두고 사회에 통합되는데 지연은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교란될 시장의 저함도 검토하라. 라고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통합이 되려면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적인 보편 통합은 한 50년 걸릴 것이다. 라고 오스리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연이어서 든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급의 PR이 동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사회가 흡수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지연 시간이 걸릴까? 뭐 배터리나 에너지 포함해서. 그런 질문들을 좀 이어서 해봤는데요. 거기까지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제 이제 심상은 아까 카파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되는 거를 아는 것과 그걸 만드는 거를 실용화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실용화된 거가 세상에 퍼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저희 1월부터 지금까지는 숨막히게 달려오면서 AGI가 곧 올 텐데라고 하면서 이젠 거대한 변화와 확 뒤집어지는 그 순간이 목전에 왔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것들이 현실화되는 거를 계속 봐왔다면 이제 그 카드를 다 열어본 상태에서 다들 그 다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관조하는 시점이고 50년을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네.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뭐 내년 3월 뭐 이렇게 찍지 않고 5년 10년 동안 이제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뭔가 좀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뛰어넘는 사업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사회 전반 인류사 전반의 이런 역사적인 맥락까지 좀 이렇게 뛰어오른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런 미래는 100% 온다 정해진 시간 안에 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호사가 또는 동호인의 입장에서 그래도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생각의 범위, 오버텀 윈도우, 그거를 조금 윈도우를 넓히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관심 가지게 하는데 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요새 느낌은 그냥 일단 그만 보고 만들려고 했었던 몇 가지 좀 더 만드는데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새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요. 저도. 네. 이제 또 그런 것도 슬슬 해보시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한번 또 나누는 시간을 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실천 측면에서요. 항상 숲과 나무란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앞에 있는 나무들만 보고 사는데
이제 그 제프리 힌튼이나 카파시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얘기하다가 요새 갑자기 뭔가 기어를 다음 단으로 바꾼 느낌? 다시 숲으로 올라가서 숲의 전체적인 모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저희가 좀 오늘 주목했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주말을 이렇게 네. 또 네. 보내고 있네요. 거의 네. 끝난 느낌인데요, 주말이.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요 담론은 저희 둘이 감히 무언가 이렇게 막 결론 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요. 네, 저희도 그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저희의 그라디언트도 막 수정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저희 오버턴 윈도우도 이동하고 뭐 넓어지거나 좁아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루에 생각이 12번씩은 바뀌는 삶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치열하게 살아야 그 속에서 무언가 방향성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필요한 거는 엄청난 정보량인 것 같아요. 뭐가 일단 들어있는 게 많아야 그것도 가능하다. 예, 몇 개의 블랙 포인트를 조합하는 걸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바로 노원 브라운 얘기랑 연결되거든요. 그거 한번 하긴 해야 돼요. 네, 노원 시스템 브라운 편 1을 한번 늘리는 편. 예. 시스템 1도 시스템 2가 빡세게 돌아야 시스템 1의 틀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돌아가는 그거거든요. 그거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딥러닝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오늘 얘기했던 모든 게 사실은 양질 전환이라는 말로 저는 심하게 요약하거든요. 일단 양이 많아야 그 속에서 질을 꺼낼 수 있다. 네. 그냥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블랙 포인트 3-4개를 가지고 절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 얘기는 또 노원 브라운 편을 한번 얘기하면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